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6억 원으로 제한했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가격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대폭 축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핵심 내용 전해주시죠. 네, 대책은 시장 예상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만이었는데 이런 규제 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지역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추가 지정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건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처음 서울 전역을 규제 지정으로 지정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지역들은 내일부터 지정에 따른 그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 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한 건 과거 정부가 핀셋 규제를 반복하다가 풍선 효과가 발생해 오히려 집값 불안이 커진 만큼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이 생기는 겁니까? 네, 먼저 현재 70%까지 가능했던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가 40%로 강화돼 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 있는 지역보다 평균 아파트값이 15억 원 미만인 자치구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 동작구의 평균 시세가 13억 원 정도인데 대출이 현재 6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한도가 5억 원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고요.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3년간 제한되며 정비사업에 조합원 지위 양도도 불가능해집니다. 이 전매 제한은 내일부터 즉시 적용인데 분양권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면 한 차례에 한해서 전매를 허용합니다. 네, 이번 이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지정이 됐는데 어떤 규제가 발생합니까?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거래하고자 할 때 허가받을 의무가 생깁니다. 지정 효력이 오는 20일부터인데 그러니까 20일 전에 계약 체결하면 허가받을 의무가 없는데 20일 이후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쉽게 말해 주택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대출 받기도 더 어려워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수도권 대출 한도가 6억 원까지 나오는데 이 고가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를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6억 원이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를 확 낮췄습니다. 정부는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주택 시장 과열 신호가 커지고 있어서 한도 축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한 번도 DSR 산출에 반영되지 않았던 전세 대출도 29일부터 일정 부분 반영키로 했습니다. 우선 1주택자에 한해 시행하는데요.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을 대출 원리금에 포함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출 원리금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DSR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3%로 상향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별 대출 한도가 개인의 연소득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관심이었던 부동산 세제 관련해선 정부가 구체적인 개편 방식이나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 수단으로 남기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실이 희토류 공급망과 관련해서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앞서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에 대한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예고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따라 공급망 불안이 우려됐는데 희토류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또 공급망 안정화를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대출 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 부자와 외국인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강남 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은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청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 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1,500여 건도 빠짐없이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청장은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 거래 위장, 저가 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규제 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서울시는 부작용을 건의했지만 강행 발표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울시는 YTN과의 통화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 정부가 발표 하루 이틀 전쯤 공문으로 의견 조회를 보내거나 유선으로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과거 집값을 잡기 위해 여러 차례 규제를 시행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잘 살펴보고 실수요자 구매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주택공급 사업에 매진하고 있고 정비 사업을 궤도에 올렸는데 정부의 규제 정책이 시행되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처럼 부동산 거래 규제 지역 확대, 또 대출 한도 축소 등을 담은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 발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입니다.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국민의 삶이 2배로 힘들어집니다. 부동산 가격은 심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좌파 정권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를 거라는 확신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4개월입니다. 오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실상 6월 27일, 8월 14일, 9월 7일에 이은 네 번째 대책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꼴입니다. 정책의 횟수도 문제지만 내용은 더 심각합니다. 시장의 메커니즘과 국민의 수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년 서민 죽이기 대책입니다. 한마디로 청년 서민 주택 완박 대책입니다. 서울은 일부가 아니라 전역이 규제로 묶였습니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에, 투기 과열 지구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 일괄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지시켰습니다.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 대출을 DSR에 적용하면서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길이 막혔습니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막히고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기에 토지의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서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데 전세 수요는 폭증하면서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입니다. 풍선 효과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규제가 없는 도시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결국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은 크게 공급 부족, 수요 증가, 유동성 확대입니다. 뚜렷한 공급 대책은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을 밀어붙이면서 주택건설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현금 살포로 유동성은 크게 확대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래야 오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만 때려잡는 묻지마식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만 특혜를 보고 국민은 차별받는 정책으로 주거 안정은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미 부동산 정책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권 시즌2입니다. 집값 폭등 시즌2입니다.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재임하는 동안 28번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6억 원이었던 서울의 아파트는 5년 후 12억 원이 됐습니다. 2배가 오른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책까지 합치면 전부 31번의 대책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31전 31패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 축이 아니라 투기와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입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합니까? 초강수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다음은 뻔합니다. 세제를 개편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려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할 때까지 국민을 옥죄는 것입니다. 다음 대책이 무엇이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제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조차 힘겨운 현실입니다.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정에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결국 청년과 서민입니다. 국민은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이러한 대책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주택 공급, 일관된 금융 지원, 합리적인 세제입니다. 우리 당은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야 합니다. 신속통합 기획과 같은 모범 사례를 확대해서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청년과 서민, 중산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국민 주거 안정을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청년 서민 주택 완박 대책이다. 청년 서민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길이 막혔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결국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를 우려한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만 때려잡는 묻지마식 규제다라면서 이번 대책을 강력하게 비판했고 또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소식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가 대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국정감사가 시작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려서 또 의사 일정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국정감사 시작이 된 겁니까? 네, 국정감사는 조금 전 시작됐고요. 법사위 전체 회의가 먼저 열려서 의사 일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증인 추가 채택 그리고 대법원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안건이 각각 상정됐고요. 두 안건 모두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국감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변경 과정과 관련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설주환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걸 두고 여야 간의 설전이 이어졌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하는 안건도 논의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 의혹이 있다며 제출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재판 개입이라며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 진행을 두고도 공방이 있었죠? 네, 오늘 국감은 대법원 결재문서와 전산 기록 등을 살펴보는 현장 검증 형식인데요. 국민의힘은 이것이 사실상 사법부 압수수색이나 다름없다며 회의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했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번 현장 국감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여권과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날치기라는 표현이 유감이라며 국회의 정당한 상임위 활동을 법원이 방해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국감이 조금 전 시작됐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인사말을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한 상황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장에 나올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기입니다. 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등 4개 상임위가 피감기관 검증에 나섭니다. 어제 과방위에서는 의원 사이 욕설 문자가 폭로됐는데 고발전으로 번졌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윤웅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 주요 일정을 소개해 주시죠. 네, 국정감사 사흘 차인 오늘 국회에선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간 법사위를 제외하고 4개의 상임위가 가동됩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에 나서는데요. 특히 중앙선관위의 부실선거관리에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성건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사무원이 자신의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사건과 투표 용지를 가진 채 투표장 밖으로 나섰던 관리 부실 사례를 언급하면서 부실 선거가 부정 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위촉 사무원에 의한 부실 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관련된 교육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복지부를 상대로 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감도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여야는 큰 격돌은 없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다이어트 약의 무분별한 처방과 또 불법 조제 한약 등에 대한 조치 요구가 나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감도 관심입니다.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 진통 끝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후속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 진행 상황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국감장 곳곳에서는 여야의 격돌이 있었는데 특히 과방위와 법사위에서의 공방전 후폭풍이 거세다고요. 네, 어제 과방위에서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과 연결됐다는 가짜 뉴스를 말한다며 느닷없이 지난달 자신이 받은 사적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지질하다는 내용의 욕설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 의원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야당에서 항의가 빗발쳤고 여야 고성이 오가다가 결국 국감이 파행됐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당시 김우영 의원이 먼저 멱살을 잡았고 자신의 욕설 문자에 김 의원도 욕설로 답했는데 그건 쏙 지우고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김 의원을 개인정보 유출과 폭행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박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법적 조치 등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자꾸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경찰청에 저희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망언으로 터무니없는 정쟁 현장으로 몰고 가려는 국힘 박정훈 의원에 대해서 법적 조치, 윤리 징계 등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법사위에선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 교체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변호인을 바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김 실장이 종용했다고 보고 있고, 민주당은 검찰의 이른바 연어술 파티 회유가 허위 진술을 이끌었던 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감 초반부터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욕설, 고발 등이 난무하면서 민생국감, 정책국감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직전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결정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네, 내란 특검입니다. 예, 윤 전 대통령 내란 특검에 출석했죠?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네,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전 10시 14분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오전 11시 14분부터는 휴식을 요구해서 휴식 중인 상황입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특검의 외환 관련 소환 요구에 2차례 응하지 않는 등 다른 조사와 재판에도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은 추가 소환 통보 없이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오늘 오전 8시 집행할 계획이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 전 교도관으로부터 발부 사실과 계획을 들은 뒤 윤 전 대통령이 전격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미 출석이 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사복을 입고 수갑 등 보호장구를 한 채 특검에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직원들이 자신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마찰을 일으키기 쉽지 않다는 내용을 변호인에게 전했는데, 변호인단은 추가 입장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출석 일정 협의를 요청했지만 특검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특검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까? 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외환과 관련된 구체적 의혹은 평양 무인기 투입과 아파치 헬기 북방한 개선 위협 비용 등이 있는데요. 외환 관련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특검은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진술을 포함해서 범죄 사실을 구성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갈 거로 보입니다. 조사의 특검에서는 박향철, 문호섭 검사가 참여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가 입회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인적 사항부터 시작해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서 앞선 조사 당시 특검의 주요 질문에 대해 충분히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특검은 오늘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치면 추가 조사가 필요 없겠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추가 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기한은 모레까지로 윤 전 대통령이 추가 소환을 거부하면 영장 집행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네,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재청구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조금 전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지위를 고려할 때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에 따라 법원에 신속히 판단을 다시 받겠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오늘 새벽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소명된 정도를 보면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인지하고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조사 분량을 고려해 모레에도 조 전 원장을 다시 부를 방침입니다. 네, 이번엔 최상병 특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특검이 오동훈 공수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요?
네, 이 역시도 조금 전 특검의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오동은 공수처장과 차장 등 3명을 직무유기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오 처장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송창진 공수처 부장검사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 부장검사는 국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걸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검은 지난 8월에 이어 오늘 오전부터 공수처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정부가 오늘 캄보디아로 합동 대응팀을 파견합니다. 현지에서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공동조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김문경 기자, 합동 대응팀 언제 출국할 예정입니까? 네, 오늘 저녁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푸놈펜으로 출국합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합동 대응팀에는 경찰청과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도 참여했는데요. 대응팀은 현지에서 캄보디아 당국과 고위급 면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공동조사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지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불법 혐의로 체포된 국민 63명이 구금돼 있는데요.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부터 국내로 데려올 계획입니다. 이들은 현지 온라인 스캠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현지에 남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신속한 송환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현재 캄보디아에 갔다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은 지난 8월 현재 8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감금과 납치 피해자와 함께 온라인 사기꾼, 즉 스캐머로서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은 경우가 섞여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난 2023년 17건에 불과했던 감금 피해 신고는 지난해 220건으로 급증했는데요. 외교부는 지난해 초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접경지대인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 여행 금지 구역으로 묶이자 스캐머 집단이 여행이 자유로운 캄보디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피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공석인 캄보디아 대사 인사가 당장 어려운 만큼 박일 전 주 레바논 대사를 현지로 파견해 상황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이 고문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른바 통장 누르기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숨진 학생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천만 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밝혀내는 게 수사의 초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근우 기자, 이 통장 누르기 범죄 어떤 방식입니까? 네, 범죄 조직의 손에 들어간 대포 통장에서 누군가 몰래 범죄 수익금을 빼돌리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포 통장은 유통 조직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돈을 받고 파는 형태로 유통되는데요. 범죄 조직은 통장에서 돈을 함부로 빼가지 못하게 명의자나 보증인을 붙잡아두고 길게는 몇 주 통장을 쓴 뒤 돌려보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해외 조직의 경우 출국장이라는 방식으로 통장 명의자나 보증인을 현지까지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누군가 대포 통장에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가로채면 붙잡아둔 명의자나 보증인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고문하는 사례가 생기는 겁니다. 경찰은 숨진 대학생도 이런 방식으로 통장이 눌려 범죄 조직에 고문당하다 숨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장집이라고 부르는 모집책 혹은 배후 조직이 대포 통장에 들어온 돈을 몰래 빼갔고 이를 피해자에게 덮어 씌웠다는 겁니다. 실제로 숨진 학생의 유가족에게는 사고가 났다며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현지 범죄 조직원의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재판에 넘겨진 모집책과 그 배후 조직이 이 누르기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면서 숨진 학생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천만 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돈 세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만큼 누가 어떻게 돈을 빼갔는지 확인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지난 13일까지 캄보디아와 관련해 접수된 실종 감금 의심 사건은 모두 143건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91건은 대상자 소재와 신변 안전이 확인됐고 52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부 합동대응팀과 함께 오늘 오후 캄보디아로 출국해 현지 경찰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세부안과 관련해 미국 측이 우리 쪽에 새 대안을 제시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의 최고위 당국자가 내일 미국에 갑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홍민기 기자, 김용범 정책실장이 내일 미국으로 떠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조금 전 공지를 통해 김 실장이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국 날짜가 정해진 만큼 미국 측과 협의 일정이 잡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실장은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내일 오전 김 실장과 함께 미국으로 향할 예정인데요. 앞서 미국 측은 지난 7월 말 큰 틀에서 사결된 관세 협상에서 관세율 인하 대가로 우리가 약속한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외환시장 붕괴 등을 우려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고 안전장치로 무제한 한미통화스와프 필요성 등을 담은 관세 협상 수정안을 미국 측에 보냈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지난 4일 미국에서 러트닉 장관과 회담하면서 우리 측 입장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최근 미국 측은 우리가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고 지난 13일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그 뒤 사흘 만에 이뤄지는 이번 방미에선 구체적인 대미 투자 펀드 운용 방식과 한미 통화스와프 도입 여부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오늘 오전 G20 재무장관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는데 방미 기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여러 차례 만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 재무통상 라인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게임사 대표들을 비롯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조금 전 간담회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게임 기업 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도 프로게이머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김택진 사장님은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 요새 어려우신 모양이죠? 네, 제가 성남에 있을 때도 이 게임 산업 진흥과 관련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우리가 대화도 많이 해보고 정책적으로 지원도 많이 해봤는데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게 정부의 기본적 마인드가 이걸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은커녕 억압 정책을 하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아마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다가 갑자기 확 추월을 당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제가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는 뭐라 그럴까 내 고향에서 하던 사업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게임 산업이 지금도 뭐 그럴 것 같은데 성남 판교 인근 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뭐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성남시장을 하면서도 각별히 관심 가졌던 분야고 또 길게 보면 이게 문화산업의 초기 형태인데 이게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빚으면서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좀 정책 방향도 좀 바꾸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고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문화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전 게임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역시 아직도 그 우려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과몰입 문제, 과몰입 문제로 규제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고 또 일부 국민들도 걱정을 하시는 측면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만화책 보는 거는 일종의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하는 행동으로 평가돼서 저도 제 동생이 만화 가게 가가지고 안 나오는 거 잡으러 다니는 일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만화, 애니메이션, 웹툰 이런 게 또 하나의 큰 산업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만화 보는 거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게임이 그야말로 게임이니까 재밌다 보면 몰입도가 높고 몰입도가 없으면 게임이 아니죠. 그 재미없는 걸 왜 하겠어요? 재밌어야 하는 거죠. 너무 재밌으니까 과몰입되는 문제는 있는데 그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또 대처하고 해결해 가면서 사람들이 앞으로는 여유 시간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따라서 결국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가 문제가 될 거예요. 재미있게 시간을 잘 보내는 거, 이게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 될 텐데 이걸 억압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또 그걸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많겠지만 저는 이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매우 크게 도움이 되는 산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물어봤는데 과연 하나의 게임이 성공을 하면 좋은 일자리가 몇 개나 생길까? 또 과연 그게 좋은 일자리가 될까? 좋은 일자리가 되게 만들어야 되고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게임 하나가 성공을 해서 게임 사업자 입장에서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즐거운 일이겠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또는 연구개발이나 관리에 참여하는 젊은 직원들, 청년들도 과연 그만큼의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게 저에게 이제 관심사죠. 아마 오늘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노동시간 탄력적인 운영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양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남에 있을 때부터 들은 얘기인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연구 개발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좀 자유롭게 집중 근무가 가능하도록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개발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사장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뒤로는 죽겠다 이러다가 그 뭐라더라 불 꺼지지 않는 뭐 그런 용어 있죠. 근데 그것도 사실 걱정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사업자만 개발자만 보는 게 아니라 고용된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아니면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혹시라도 이렇게 버려지는 그런 최악의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또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걸 사업자의 윤리, 도덕 감정에만 맡길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종의 제도로서 보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충돌되는 문제를 더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 자체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일 자체가 필요하면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해야죠. 제가 장독 얘기를 자주 하는데 후덕이 생기면 후덕이 막을 연구를 열심히 해야지 후덕이 많이 생긴다고 장독을 없애버린다든지 장독들을 아예 없애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건 정책 판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이유도 그 방법이 뭘까? 필요한 걸 찾아내고 가능한 방법도 함께 논의하고 또 부작용도 최소화하고 좀 그런 자리를 만들자는 것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펍지 게임이 작년 한 해 매출만 2조 7천억이었다는데 거기 직접 종사자가 뭐 수백 명이 불과한가 봐요. 그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높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부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처럼 자원 부족한 나라,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는 이런 게임 수출이 진짜 진정한 수출인 것 같아요. 앞으로 가능성도 무궁무진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화산업 중에서도 게임 산업을 진흥할 건지 또 이거를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회와 이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산업으로 만들 것인지 함께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영 장관이 잘하시겠죠? 원래 오늘 제가 올 일은 이 장관이 하실 일인데 저보고 굳이 오라고 그래서 저도 관심 있는 일이라서 함께 했는데 오래전에 뵀던 분들 뵈니까 반갑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기표고 이게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중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용기 가지고 열정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독 물질 아닙니다. 네, 반갑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의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국회 법사위 대법원 현장 국감 소식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현장에 나올지 이 부분이 주목이 되기도 했는데 오늘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 또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오면 대법원장실에 찾아가겠다 이런 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법원 현장 감사가 사실상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그동안에 이제 어제부터 이어오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그동안의 관행과 예우들을 지나치게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당 법사위원들이 좀 침해했다, 좀 모욕적인 부분까지 느껴지게 이석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부분들 오늘도 이어지는 것 같고 이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두 발언 자체가 굉장히 셌어요, 톤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나는 그야말로 양심의 가책에 받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현실적인 재판 중에 있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정인 세운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제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최소한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어떤 상권 분립을 위반하는 대부분에 대한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정감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도가 지나친 그런 어떤 측면에서의 또 실제적으로 추미애 위원장도 정인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도 사실은 헛다리를 짚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도가 지나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네. 예. 자, 오전에 법사위 현장 국감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 서류, 그러니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러한 소식도 들려왔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월요일에 있었던 초유의 대법원에 대한 이제 국정감사 현장을 국민들께서 많이 보셨는데요. 네. 거기에 이어서 오늘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 감사를 시즌 2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성 감사이자 분풀이용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권 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좀 행위죠. 민주당 의원들이나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저 헌법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 정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것의 근간이 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입니다. 그런데 그 삼권 분립 정신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오히려 이제 근간을 흔들고 오히려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 위에 군림한다. 좀 이러한 모습을 월요일에 이어서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일 뿐만 아니라 이 대법원으로서는 월요일에 할 말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한 거다. 너무나 맞는 얘기죠. 1심이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633으로 6개월, 3개월, 3개월 이렇게 3심이 1년 만에 끝나야 되는데 1심 재판만 2년 2개월이 지났고 2심 재판을 빨리 한다고 했습니다만 4개월이 걸렸습니다. 1심, 2심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적시에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대법원이 5월 1일에 선고할 이유가 없었겠죠. 이런 면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라는 점에 대해서 다수의 대법관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5월 1일 선고 이 길을 잡은 것이다. 근데 더 이상 더 밝힐 것이 없겠습니다만 분이 아직 안 풀렸는지 오늘 결국은 망신주기용 대법원 국감을 이어서 하겠다는 취지라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대법원으로서도 아마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이라는 것도 현재 2심 화기환송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 그것은 제출 요구를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민주당이 이성적으로 오늘 국감을
진행해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아마 이제 월요일에 있었던 법사위 국감처럼 오늘도 뜨거운 공방이 현장 국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이는데 오전에 이루어진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는요. 어제 있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변호인 교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김현지 실장이 개입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 채택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국감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보니까 어미준 남욱만 신청이 돼 있고 어제 제가 신청했던 김현지 설주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걸 왜 빼는 것입니까? 김현지가 진짜 절대 존엄이라도 되는 거예요?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과 설주안 변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같이 올려주십시오. 어제 지금 국민의힘의 윤석열의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수건이었던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그 검사가 국감장에서 사실상 정치 공작에 가까운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것은 변호사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호사의 선임이나 해임에 관한 권한은 당연히 당사자와 가족에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진우 의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만 채택이 됐다. 그래서 지금 반발하는 부분이 있었고 여당 측에서는 보좌관이 누구랑 통화한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것도 좀 연결성이 참 찾기가 어려워요. 뭐 보좌관이 통화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왜 거기서 나와야 되는지 또 실제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어느 시점에서 개입했는지 부분이 지금 운영이나 법사위에서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건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증인 신청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컨대 여당 측 요구만 들어주고 야당 측은 무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김현지 비서관이 충분히 증인이 채택될 만한 어떤 확실한 물증과 또 이 법사위나 어떤 그 해당 상임위의 어떤 이 권한 내에 있는 증거의 가치가 있는 증언의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질의인가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안이 어제 그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던 사안인데 그러니까 이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교체 과정에 관여했다 이러한 의혹을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내용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현지 부속실장의 개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금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다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르기 때문에 이제 주진우 의원은 그 이야기를 한 통화의 당사자인 김현지 부속실장과 지금 이제 설주환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 증인은 채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 신청한 뭐 남욱, 김희준, 어미준 이렇게 두 사람만 채택한 것이 불공정하다. 지금 아까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여기서 그 변호인에서 사임 여부, 그러니까 왜 사임을 했는지 뭐 이런 여부가 좀 중요한 부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것보다 이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공범으로 지금 기소는 되어 있습니다만 재판 당사자는 이화영 부지사이잖아요.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뭐 선임이나 사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측에 최측근이 김현지 비서관이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화영 부지사의 사건에 결국은 당시 이재명 대표가 결국 관여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그 법무부에서 이루어진 국감을 보면 지금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부지사의 지금 진술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통화를 했다는 김현지 실장과 그리고 설주환 변호사가 나와서 진술을 들어보는 게 가장 간명하죠.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좀 설주환 변호사는
김현지 그 당시 그 보좌관으로부터 이러한 그 사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통화를 인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사임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김현지 보좌관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당시 대표가 이화영 부지사의 사건에 관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화영 지금 전 부지사는 7년 8개월로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회유 의혹을 좀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에 있는 신빙성 차원에서 이 사임 변호사 사임 문제는 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박상영 검사의 말이 맞냐 아니면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이 맞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특히 설주환 변호사 그다음에 김현지 보좌관의 이런 그 증인 채택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뒤에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 당시 보좌관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의심이거든요.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예를 들면 재판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마땅해요. 그런 어떤 그 예를 들면 재판에 대한 변화를 뒤집기 위해서 부당한 그게 부당한 건지 안 한 건지도 우리가 논의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인데 왜냐하면 변호사 사인계를 낸 사람은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입니다. 부인이 동의하면 사실은 저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 공간은 국정감사장이라고 보면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한 해 동안 예컨대 검찰에 대해서 검사에 대하여 혹은 뭐 이 법무부와 관련된 일과 관련해서 실제로 공직 수행에 있어서의 권한 남용이 있었느냐, 부정부패가 있었느냐에 대한 따지는 것이지 이것을 사보임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갈 수 있느냐 하는 논쟁은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고 사건을 해유시키거나 왜곡시키기 위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를 들었던 것 중에서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한 그런 질의도 있었는데 법무부가 이 부분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거의 뭐 확신에 찬 대답을 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이재명 그 대통령 사건과 그 대북송 사건이 지금 공범으로 돼 있잖아요. 이화영 부지사와 공범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이화영을 무죄로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죄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화영 부지사의 이 판결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그런 뒤집기 시도를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자리 의혹은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이화영 그 부지사가 재판 초반도 아니고 거의 변론 종결 시점에서 갑자기 술자리 의혹을 꺼냈어요. 회유 의혹을. 그 시점이 언제냐. 본인 스스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대북 성공에서 이화영 부지사는 부지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당시 지사인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냐. 이재명 지사가 관여를 했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그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는 이 발언 이후에 이 발언을 뒤집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자리 의혹이죠. 결국 술자리 의혹, 해당 그 술자리 그 회유로 인해서 본인이 그렇게 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다시 이제 법무부가 감찰을 이제 하겠다고 해서 그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이 내용은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도 스스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이 판결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 이화영 부지사의 이 진술 또한 그 유죄 확정 판결 이것은 저는 뒤집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이 김현지 실장과 관련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경기동부연합과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경기동부연합은 사실 저희가
과거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때 네. 상당히 많이 들었던 단체 이름인데 네. 민주당에서는 색깔론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박지원 의원처럼 얘기하기 시작하면 소위 586 세대의 운동권 뭐 우리 어떻게 보면은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현역 정무수석 또 전에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 전 전대부장 이런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설령 청년 시절에 김현지 부서실장이 경기 동부연합의 소속 의원이었다거나 혹은 학생운동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세월이 20년, 30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그 연관을 가지고 북과 내통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색깔론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이 논의를 왜 그러한 같은 이념적 논쟁으로 끌고 가는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과방위도 상당히 좀 뜨거웠습니다. 어제 과방위에서는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시끄러웠는데 그 모습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에휴 이 찌질한 놈아.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훈입니다. 기본 소양조차도 어긋난 사람입니다. 저런 욕을 보냈다. 그 욕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건 사과한다. 그런데 어떻게 아유, 정해야겠습니다. 바로 곧장 이 찌질한 야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저한테.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자기가 보낸 문자는 욕설 문자는 지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의원이 서로 개인적으로 주고받았던 연락의 내용이 이렇게 지금 국감장에서 공개가 되면서 서로 맞붙은 상황인데 지금 사실 조금 뭐랄까요, 좀 어떻게 좀 느끼십니까? 저거는 국감이라는 게 뭡니까? 국가기관을 상대로 제대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감사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개인 의원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고 또 그 문자를 PPT로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정말 수준 낮은 이 낙제점의 이 행위를 민주당 의원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훈 의원 이야기로는 김현지 그 부속실장의 경기 동부연합 결국은 이제 관련서를 어제 아침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메신저인 자기를 공격한다. 지금 이렇게 박정훈 의원은 발끈했는데 저는 굉장히 이 경위를 보면 굉장히 그것은 신빙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김현지 그 부속실장이 운영위의 기관 증인으로 안 나오겠다는 게 지금 시작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응당 나와야 되는 총무비서관인데 그것을 또 증인에서 빼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하고 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인사이동을 해서 인사 발표를 해서 부속실장이다. 부속실장은 운영위에 나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김현지 그 부속실장에 대한 이 감싸기라 아니면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려는 그런 필사의 노력을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저는 그 박정훈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과방위의 그 민주당 의원의 저는 저런 태도는 정말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어쨌든 간에 눈살이 찌푸려지시죠. 그럼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운영위의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계속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김현지 실장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래서 이제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나왔던 게 그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을 사임하는데도 지금 지금 그 김현지 실장이 관여를 했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확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민주당의 원론으로 돌아가서 김현지 그 부속실장에 대한 징의 채택을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김우영 의원의 문자 공개. 그러니까 뭐 국감의 내용과 이게 실제로 정말로 관련이 있는 것이냐, 너무 벗어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실 같아요. 고자질 경쟁을 하고 저놈이 먼저 그랬어요. 예. 이놈이 먼저 그랬어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혹은 엄마 아빠한테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야말로 어떤 여야의 그래도 중추를 이루는 의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또 실제로 그 정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가 저런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이 국정난맥에 있어서 여야 모두가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정권도 사실은 오래 끝난 것이고 현 정권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정권 탓을 하면서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아닌가. 예를 들면 원사이드하게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차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확실하게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이라고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시기 자체가 애매하다 보니까 여야원들 자체도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문제를 핵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감사인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서로에 대한 공격으로만 끝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또 국민의힘 스스로도 어떤 의미 있는 국정감사를 못 해내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두 분 말씀대로 확실히 이제 국감의 본질이 좀 흐려지는 그런 상황임은 자명한 것 같고요. 자,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동안 사실 대부분의 재판 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가 오늘 갑자기 응한 이유가 좀 어디에 있습니까? 언론 보도로는 이제 체포영장을 네. 발부를 받아서 그렇죠. 이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조사에 지금 참여하게 됐다 지금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죠. 오늘 조사하겠다는 게 이제 외환 관련한 부분을 이제 캐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그 조은석 내란 특검이 좀 너무 이 관련 없는 사실을 캐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외환죄는 뭐 이렇게 형법상 적국을 이롭게 하기 위한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국을 위해서 인적이나 물적 이익을 뭐 제공한다거나 아니 외국과 통모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구성 요건이에요. 그러면은 북한하고 지금 통모를 했다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적국을 지금 지칭하는 것이 지금 북한밖에 없는 건데 북한을 지금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그런 드론기를 평양에 띄웠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은석 특검이 내란 특검에만 지금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외환으로도 지금 계속 수사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저 특검의 그 어떤 그런 뭐는 성과를 내기 위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원칙에 맞는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환죄는 될 수가 없는 지금 그 구성 요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은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영장 청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쳤는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충분히 구속을 하지 않을 정도의 증거 자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사실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확실한 말하자면 어떤 피의자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구속 수사의 요건들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도주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지금 구속영장의 어떤 기각이라든지 불발일 자체가 어떤 이 박성재 장관의 어떤 위법성을 면책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의 자기 어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것은 또 이 박성재 장관이 윤 대통령과 가지고 있는 거리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보면 내란 우르머리와 거의
이 사전에 이런 문제를 협의했을 정도의 어떤 굉장히 중도성 높은 피의자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좀 뭐 영장이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저 어제 그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그 행간의 그 뜻은 뭐냐면 범죄 사실이 소명이 안 된다. 이걸로 보입니다. 네. 도주의 우려가 없다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고요.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게 1번이었고 예.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또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는데요. 기각 사유로. 예. 결국은 뭐냐면 박성재 장관이 미리 알았던 건 아니겠죠. 계엄을 같이 모의한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하게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분담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는 그 영장의 행간의 뜻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현재로서는 예. 그게 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좀 그런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내란 특검이 내란 그 당시에 그 비상계엄 당일에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에 집중을 해야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금 오늘 불러서 또 외환까지 하는 것은 뭐 이것은 너무 과도한 전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두 분이 약간은 좀 다른 시각을 보여주셨고 어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 내용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해서 법원에서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한남동 간주 앞에서 공권력을 저지를 했습니다. 이런 내란범에 대해서 사실상 협력하는 이런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저희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그 계엄 그 해제 국면에서 참여하지 않은 게 계엄을 어떤 부하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고의를 갖고 했다는 것들이 지금 수사 과정에 드러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어떤 처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법무부에서 당연히 위헌정당 해산 사유로 요청을 하실 생각이시죠? 뭐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고 사실 이 위헌정당 해산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계속 나왔던 말인데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전현희 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답을 했다라고 봅니다. 예. 다만 조건이 달려 있는 거고요. 검토를 해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리고 예. 또 하나는 검토해 보겠다. 검토가 곧 그것을 뭐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입장만 표명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분석이신데요. 저는 법무부 장관의 어제 그 발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검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당시 그 계엄 당일에 해제 표결에 지금 참여하지 않은 것 관련해서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사를 좀 받고 있는데 예.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그 가이드라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어제 그 원론적으로 답변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50대 배달 기사가 오피스텔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쳤습니다. 또 파주 운정 신도시에선 한 달 만에 또다시 오염된 수돗물이 공급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샤워기에서 나오는 수돗물이 누런색입니다. 물이 지나는 필터를 보면 탁한 정도가 더 선명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 일대에 이물질이 섞인 탁수가 나온다는 민원이 속출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쓸 수 없게 된 주민들은 한밤중 근처 행정복지센터에서 나눠주는 생수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몇 개 세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먹는 물이라든가 그런 좀 비산업수를 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역에선 지난달 5일에도 흙탕물이 공급돼 4,800여 가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시청은 중앙수도관이나 저수조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달 만에 비슷한 일이 반복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화성 동탄 신도시에선 30대 남성이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50대 배달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자기 집에 배달을 온 것도 아니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습격한 겁니다. 배달기사는 복부 등에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밤사이 경기도 연천에선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대피 기준인 1m를 넘어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북한이 강 상류 환강댐에서 또다시 물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전북 군산시 금강 하구뚝 간문교에서 40대 노동자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직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로 출동한 소방과 해경은 1시간여 만에 물 안에서 심정지 상태인 이 노동자를 찾았습니다. 해경과 소방은 숨진 노동자가 전기 케이블 보수 공사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철거 현장에서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은 아파트 1층 창고 용도로 쓰이던 공간에서 발견됐는데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해 철거 작업이 시작돼 현재 거주자는 없는 상태로 경찰은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최초 목격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남성 피해자들을 유인해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이고 계좌에 있는 돈을 빼앗은 여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40대 여성 등 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자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최근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캄보디아 현지에 YTN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수도 프놈펜을 포함해 무려 11개 지역에 특별 여행 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현지 교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캄보디아는 한국인 관광객이 한 해에만 20만 명 넘게 찾는 인기 관광지입니다. 한 차례 수교가 끊어졌다가 1997년 다시 교류가 시작됐고 여러 기업이 진출하며 교민도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비행기로 6시간 남짓 걸리는 가까운 국가지만 하루아침에 발길이 끊어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을 노린 흉악범죄가 잇따르며 수도 프놈펜을 비롯해 11개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겁니다. 현지 방문을 전면 자제하도록 한 건데 출국을 권고하는 적색 경보로 격상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2022년에서 2023년 한 해 10건에서 20건 수준에서
지난해 220건, 올해 8월까지만 33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그 배경엔 웬치로 불리는 중국계를 주축으로 한 범죄 단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돈벌이를 미끼로 현지로 꿰어낸 뒤 납치의 몸값을 요구하거나 철조망과 무장경비원으로 둘러싸인 감옥에 가두고 피싱부터 스캠, 온라인 도박 등 온갖 범죄를 강요하는 게 주요 수법입니다. 캄보디아의 이런 범죄 단지는 최소 50여 곳에 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이 봉쇄된 뒤 성행에 우후죽순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한인 대상 범죄가 빠르게 늘었다고 현지 교민들은 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국내 민간단체에 달마다 20에서 30건꼴로 구조 요청이 들어왔지만 우리 정부 차원의 대처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지는 비극이 벌어진 뒤에야 정부도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캄보디아 측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범죄 배후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현지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캄보디아에 한국인 80여 명이 구금 중이며 본인들이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캄보디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1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터치 속학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한국 당국자들이 접촉했지만 이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또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상세한 보고서를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제공하도록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속학 대변인은 경찰은 공범 2명을 적극적으로 추적 중이라며 중국인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다른 일당을 찾기 위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 대사관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취업 사기 실태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지금도 비슷한 내용의 구인 광고가 여전히 검색되고 있습니다. 빠르고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중국에 있는 한인회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캄보디아 구인 글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같은 글이 올라오는데 초보자여도 수천만 원을 벌 수 있고 감금이나 폭행은 없다고 장담합니다. 항공료와 숙박도 부담해주겠다고 합니다. 다른 커뮤니티에는 계좌를 사겠다며 대놓고 자금 세탁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적어놓은 글도 올라왔습니다. 비슷한 구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떠난 A씨는 탈출 전까지 구타와 각종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자영업자 상대로 투자해준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옛날에 제가 알몸 동영상 같은 걸 많이 찍었어요. 이자에서 가둬놓고 팬사람을 다 베껴놓고 막 이랬지. 인간관계를 이용하는 수법도 흔해졌습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고문을 받다 숨진 걸로 추정되는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도 대학 선배에게 유인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자기 대신 캄보디아에 일하러 다녀오면 800만 원을 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현지에 감금되게 한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로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찰 관계자는 취업 사기로 감금된 사람이 풀려나기 위해 친구들을 불러오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여행객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문자가 발송되는 경우도 있어 무차별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큰 돈을 못 버는 판에 그 외국인이 와서 고수익을 그와 같이 화려한 이 근무 환경 속에서 보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지금도 고수익을 미끼로 한 납치 감금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런 범죄 수법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 등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대책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토교통부가 할 수 있는 뭐 최선의 카드는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예. 단기적으로는 거래량도 좀 줄어들고 상승률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예. 근본적인 문제, 한마디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지 않고요. 지금 뭐 주식, 코인, 골드, 집값 다 오르는 상황에서 현금 가진 분들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안전자산을 하나 사자는 건데 이걸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는다고 해서 이 예. 흐름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좀 지금 해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출범 4개월 만에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온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들어서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집값이 올랐길래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일단 3번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4개월 만에 3번의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지금 그래프 보시다시피 예. KB 아파트 상승률인데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상승률인데 이 그래프 자체도 좀 가파르지만 6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6월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량 또 상승률이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627 초강력 대출 규제가 발표되고 2달은 상승률이 좀 안정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9월 97 공급 대책이 발표되고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본다면 서울 아파트 평균이 0.08%까지 안정이 됐다가 다시 0.27%까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이제 전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부랴부랴 급하게 3번째 대책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3가지의 대책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어떻게 진단하세요? 일단 첫 번째 627 대책은 나름 획기적인 지금까지 보지 못한 패턴으로 왜냐하면 대출 규제라면 LTV 대출 한도를 정하고요. 소득 대비 DSR 규제 이 2가지 규제를 했었는데 예. 6억이라는 상한선을 정했거든요. 예. 굉장히 좀 신선했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2개월 정도밖에는 실질적으로 가지 않았고요. 결정적으로 97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수도권 지역에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135만 호라는 큰 숫자에 대해서 시장의 수요자들이 공감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착공이지 입주는 아니지 않냐. 예. 근본적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97 공급 대책에서 마지막 내용 중에 국토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LTV를 40%로 내리겠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빨리 움직이자. 규제 지역 지정되기 전에 빨리 움직이자는 심리가 강화되면서 예. 집값이 급등했고요. 결국에는 정부 말대로 규제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규제 지역으로 이제 뭐 규정이 되기 전에 빨리 움직이자라는 심리가 작동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 투기 과열 지구가 확대가 됐습니다. 네네. 서울시 전 자치구 그리고 경기도도 1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고요. 투기 예.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면 뭐 양도소득세도 취득세도 중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대출도 2주택 이상은 또 대출이 전면 금지가 되고 15억 넘어가는 주택들도 대출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강한 규제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상을 깨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도 12개 지역이 포함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정부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극단의 조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빠진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빠진 지역들로 풍선 효과가 생길 가능성도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예. 기존의 문재인 정부를 보게 되면 조금씩 핀셋 규제를 했거든요. 구별로 지정하고 풍선 효과가 생기면 구별로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구별로 적용하니까 풍선 효과가 생기니까 서울 전체와 경기도 주요 지역을 다 묶어버리자라는 파격적인 규제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실거래 이제 실거주 목적 거래만 가능해지는 건데 네. 매매 거래가 크게 줄어들까요? 거래는 줄어들죠. 왜냐하면 토지거래가 구역도 같이 지정이 됐거든요. 예. 토지거래가 구역 지정이 되면 내가 입주할 수 있는 사람, 실거주자들만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는 줄어드는데 문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예. 집값 잡는다는 의미가 집값이 떨어질 수 있을까를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려면 집주인들이 이제 급매로
내놓아야 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급매로 내놓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입주 물량은 여전히 5년 동안 부족하다는 건 이제 입증이 된 사실이고요. 예. 기준금리는 11월에 또 내려갈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토지거래가 구역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다고 해서 내가 굳이 급하게 급매로 팔 필요는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매물은 나오지 않고요. 그럼 매수자들이 이제 규제가 나왔으니까 그래 화폐 가치 내가 충분히 인플레이션 방어 안 해도 돼. 그냥 참고 투기 방지를 위해서 내가 잘 살 거야 라는 마음이 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네. 불안하기 때문에 피해서 규제 지역이 아닌 곳들이라든지 또 대출 한도가 금액별로 15억 이하는 6억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찾아서 15억 이하 아파트로 또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짚어주신 것처럼 시가 15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이제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된 거잖아요. 네네. 집값에 따라서 이제 대출금이 차등 규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우려도 이제 계속 제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15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6억, 그러니까 627 대책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15억에서 25억 사이는 4억, 25억이 넘어가는 초과가 되면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50억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예. 실제로 현금 부자들만 이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 부자들은 아무런 타격감이 없고요. 이제 소위 말해서 어중간한 부자, 대출을 좀 받아서 한 27억 정도 아파트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작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25억 아래로 내려오는 아파트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겟을 좀 더 상급지가 아닌 하급지 정도로 다시 또 수요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계산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매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세가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전세 가격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을 적용을 했죠. 네. 그러면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왜? 서민들은 소득이 많지는 않은데 대출을 못 받게 되면 전세금이 많이 못 올리게 되면 집주인이 대출이 안 나오니까 내가 그냥 안 올리고 가만히 있을게 라는 집주인은 없잖아요. 결국에는 반전세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올리지 못하는 돈을 월세로 또 받게 되고요.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또 토지거래가 구역에 지정된 곳들은 집주인이 거주하게 되면 좋은 입지에 인프라가 좋은 곳들은 또 전세 매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전세 매물 풍기 현상이 생기고 월세 가격 올라가는 서민들은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부는 보유세나 거래세 강화가 아니라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정부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규제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예. 금융 규제,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허가제, 이런 토지 거래가고요. 이런 또 규제 지역이 있고 세 번째는 세금 규제가 있는데 세금 규제를 사용해야 될 때가 왔는데 대통령께서도 세금 규제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해 보면 세금 규제를 너무 무리하게 적용을 해서 조세 저항이 생기고 표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세금 규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양도세, 취득세 같은 거래세를 올리거나 내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효과를 보려면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주면 매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서울에 평균 이상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은 기분 나쁘죠. 내가 뭘 했다고 왜 이렇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거야. 집 가진 사람들의 조세 저항이 일어나게 되고요. 예. 양도세를 내리게 되면 무주택자들이 또 부자 논란, 부자 감세. 내 친구 부동산으로 돈 벌었는데 왜 세금을 깎아주는 거야 라는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입니다. 그러면 거래세를 올리게 되면 또 매물 잠김 현상이 생겨서 집값이 더 올라갑니다. 예. 안 건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대출 규제로 안정을 시키고 싶은데 안정이 안 될 때는 결국에는 세금 규제 카드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게. 일단 시간을 좀 줘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서울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제일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 만큼 정부가 어떤 추가 공급 대책도 좀 내놓지 않을까요? 이번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97 대책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 공급 대책을 아무리 끄집어내도 지금 시장에서는 입주 물량이 부족해라고 하는데 예. 입주 물량을 알라딘의 마술 램프도 아니고 갑자기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예. 결국에는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정책이 필요한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또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유동성을 좀 제거해 줘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올리자고 하니 경기 침체에
또 주식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못하겠고 못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보던 정책의 반복이 아닌가라는 실망감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일부에서는 그래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됐는데 기대를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2, 3개월 정도는 숨고르기 하면서 눈치도 좀 보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서는 규제책이 나올수록 집값은 더 오를 거다 이런 말들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들어볼게요. 이게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예.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수많은 규제를 했음에도 집값이 올라갔다. 결국에는 나는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서 벼락거지를 피하기 위해서 집을 사고 싶은 구매 욕구가 있는데 예. 사지 말라는 수요 억제를 해가지고는 시장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답이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SSG를 제치고 플레이오프에 올라 한화와 한국 시리즈 진출을 놓고 격돌합니다. 디아즈가 화끈한 홈런으로 준 플레이오프 4차전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삼성은 7회까지 삼진 9개를 곁들이며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킨 후라우도의 역투와 3회 김지찬, 6회 디아즈의 적시타를 앞세워 2대0으로 앞섰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온 8회 초, 삼성은 구원으로 나온 김태훈과 이승현이 흔들리며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SSG는 정준재의 볼넷과 대타 오태곤의 안타에 이어 박성환이 동점을 만드는 2루타를 쳐냈습니다. 홈 송구가 빠지며 노어 3루의 역전 찬스. 여기서 배찬승과 이호성이 SSG의 중심 타선 상대로 동점을 지켜낸 게 승리로 가는 징검다리였습니다. 8회 말 투아웃 이후 구재욱이 볼넷으로 걸어나갔고 디아즈는 호피한 스윙으로 이로운의 체인지업을 잡아당겨 공을 담장 밖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결정적인 홈런포로 디아즈는 준 플레이오프 MVP로 뽑혔습니다. I think it's gonna be one of the best home run of my career. So I think it's gonna be like a tight situation to hit it. So I mean at that moment it was too much energy to my body. So it was amazing. 다음 타자 이재현은 초구를 노려쳐 한 번 더 아치를 그리며 팀의 플레이오프 행을 자축했습니다. 김재윤이 9회를 책임진 삼성은 5대1로 승리해 3승 1패로 SSG를 제치고 정규리그 2위 한화와 한국 시리즈 진출 뒷목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위기를 우리 젊은 선수들이 막아주면서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고 그 흐름을 우리가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게 9회에 역전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SSG 김광현은 5회까지 1실점에 삼진 5개를 잡아내 통산 포시즌 최다 탈삼진 타이기록을 세우며 투혼을 불살랐지만 아쉬움 속의 동료들과 함께 가을 야구를 조금 일찍 마무리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초구가 바깥쪽 멉니다. 대구고 11년 선 후배 사이의 맞대결. 이로운과 구자욱. 또 파울. 또 같은 코스로 갑니다. 구자욱 상대 9번째 공 1호. 또 왼쪽 파울. 10번째 공 이번엔 11구째 땅에 찍혀오는 공을 하나 지켜봤고 12구. 이로운 선수 지금 안 좋은 투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공격적으로 투구를 잘하고 있는데 13구는 왼쪽 파울. 14구는 플레더가 바로 15구째. 제가 공수는 지금 맞게 세고 있나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15구 맞습니다. 예. 에레디아 선수도 지치고 있습니다. 16구 파울. 서로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스윙 삼진. 이 길었던 승부가 17구 만에 이로운의 승리로 끝납니다. 결국은 구자욱 선수가 이 체인지업에 타이밍이 빨라가지고. 오늘은 전국에 또다시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서울은 밤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하늘이 아직 잠잠합니다. 현재 구름 사이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서울 기온은 23도 안팎까지 올라 있고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아 온화합니다. 낮 동안 반짝 가을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반면 동해안과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동부와 산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4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지역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면서 10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최근 비가 자주 내린 영동 지방은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4도, 부산 26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내륙의 비는 내일 오전 중에 잦아들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영동 지방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모레 밤부터는 다시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주말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휴일에는 이른 아침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